예, 자 경찰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이야기를 했는데 정진환 교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여러 경찰의 그 공직기강이 무너진 그 민낯을 그대로 좀 볼 수 있었던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또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지금 뭐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경찰도 이랬고 이번 정부도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경찰의 어떤 치안의 초점이 안전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집회 시위 대응, 또 그다음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마약 사범에 대한 강조,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옮겨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이런가 이게 뭐랄까 좀 그 빈 구멍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라면 또 이런 것은 이런 것들대로 좀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 재난 지휘 체계에 있어서 이번 그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진 상층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번에 용산서장 또 뭐 서울청장 이런 일선 그 소위 현장의 어떤 그 당국자들의 대응도 그 부실 대응도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저는 그 좀 아쉬운 점은 그 이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부터 일선에 이르기까지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제대로 누구 하나 맡은 바 책임, 제 역할을 다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 면이 대단히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좀 경찰의 모든 책임을 경찰의 책임 면할 길은 없지만 경찰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어떤 그 부실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주일째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서울청 이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어떤 그 진상 규명이라든지 또 그 컨트롤 타워의 문제라든지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장관실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볼 때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처벌을 위한 어떤 수사도 중요합니다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병행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정혁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29일 그날 종로 남대문 용산에서 보니까 집회가 한 4만 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촛불행동, 신자유연대 이른바 진보 보수가 함께 만든, 함께 어울린, 상대가 나눠진 집회가 4만 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그러면 서울 기동대가 아마 3천 몇백명이라는데 서울청장이나 경비국장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용산에서 아무리 할로윈입니다, 우리 위험합니다라고 한들 이미 예정돼 있고 수만 명이 모이기로 되는 집회에 기동대를 보낼 거냐, 용산에 보낼 거냐 하는 판단은 사실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는 그 판단을 좀 따로 보자. 무슨 말이냐? 이런 시위가 굉장히 격돌할 위험이 있어 보이는 시위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흐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그 문재인 정부 경찰과 윤석열 정부 경찰은 똑같은 거예요. 수뇌부만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경찰이 이렇게 힘이 빠졌냐? 제가 경찰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면 경찰이 무엇을 하면 언론과 국회에서 가장 두들겨 맞았던 게 경찰이에요. 만만한 게 경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눅이 든 거예요. 적극 행정을 못 한다니까. 뭐해서 민원 발생하면 다 경찰 손가락질하고 지금 누가 경찰의 지휘를 잘 따릅니까? 통제해 주세요. 제압도 못하고 주치자들 파출소가 제압 못한 게 십몇 년 전부 이야기예요. 경찰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나서면 민원 발생하고 나중에 진급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대목도 살피는 게 저는 균형 잡힌 태도라고 봐요.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모든 정부 부처나 기관들이 그렇지만 윗선의 공기를 살핍니다. 윗선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거기에 맞춰가고 업무를 거기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이 이번에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동대 배치는 헬로윈 행사 때 매년 유흥가에 했었던 일입니다. 이 루틴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동대를 다 시위 대응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예정지
그 202 경비단 200명 정도가 그냥 대기하고 있었어요. 빈집 지키면서. 위급 상황에서 끝까지 출동을 안 했습니다. 그 기동대가. 저는 그것도 납득할 수가 없고 더 경악스러운 거는 참사 이틀 만에 경찰이 뭘 했느냐. 정보보고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에 올렸어요. 이게 과연 정권적인 시위로 확산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저는 이런 게 바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그 정권에 맞춰가지고 그 입맛에 맞게 그 공기에 맞게 경찰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비단 책임을 경찰로 국한시켜서 서울청 경찰청만 수사한다 그래서 이 진상규명에 이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례로 재난안전통신망 이거 1조 5천억 원 들어서 구축을 했는데 전혀 작동을 안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벙커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번에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즉시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게 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부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이전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위기관리센터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경찰 수사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상 규명 박 의원님 지금 말씀 내가 자꾸 오늘 말이 제가 많은데 한마디만 드릴게요.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들어갈 관저 내지는 그걸 비어 있더라도 지키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200명이나요? 200명이 필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니지. 아니 그거는 다른 차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실의 내부 경호야 경호처가 맡기지만 나머지는 우리 알잖아. 22 뭐 101단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다고 해서 경찰이 저는 경비를 안 한다. 이건 말이야. 저는 그 대목에서는 좀 동의 못 해요.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가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조 현상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다만 그 판단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됐는가를 조금은 더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사저 지키느라고 병력 안 빼가지고 더 뭐 사태가 커졌다는 데 뭐 저는 전혀 동의 못 해요. 지금 신성문 의원께서 비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 당연하죠. 그 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이 달라진 게 뭐 있냐 뭐있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하나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이것도 청와대 이전의 후유증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동대 경력이라든지 경찰 병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짚으셨죠. 광화문에서 또 용산에서 이러저러 집회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병력 배치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대응이 다르냐 눈치 보기였다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은 게 바로 경력 운용의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경력은 똑같은데 지금 용산 청사 지키는 병력 그리고 또 한남동 관저 지키는 경력 이것은 그전 정부에서는 없었던 추가 병력이죠. 그런 식이라면 예. 그런 점에서 이쪽으로 배치될 인원이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는 그런 문제는 있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재작년 작년에 그러면 그 이태원 행사 때 그 같은 시간에 시위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뭐 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 이걸 그 대통령실 이전과 연계시키려면 지금 이 대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종로 경찰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왔다. 종로서장은 특화되어 있었다. 종로의 경력 운영 계획을 그게 맞춰졌다. 그런데 이전되고 나서 용산서는 어떻게 됐냐? 요 시점을 좀 더 본 다음에 저는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봐요. 용산서장은 새로운 대통령실 때문에 모든 지휘 초점이 거기에 가 있었다? 아니다. 이 대목이 좀 나와줘야 야당 주장이 좀 논리가 성립한다고 보는 편이에요. 청와대 이전과 연관성 정진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게 2년 동안 이태원 그 할로윈 축제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없었어요. 3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약 20만 명의 운집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자, 그때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게 해서 사고가 일어날 뭐 가능성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만큼 경찰이라고 하는 병력과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왔던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동안 물론 그런 행사를 하지 않고 3년 만에 열린 행사라고 하지만 용산의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병력의 절대 수요 자체가 그쪽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관저 병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 지휘관의 역할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병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참고 사항으로 분명히 저는 그 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아마 나오겠지만 실제 전체 서울 병력 중에서 어떤 포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다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약 사범까지 이제 늘어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특수본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그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이 경질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정군기 교수 시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아까 그 우리 박 의원님이 그 200명 왜 안 뺐냐, 이건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신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역시 그 용산 경찰서 서장의 그 특수한 임무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로 경찰서가 대한민국 경찰서 중에 가장 특수한 그런 경찰서 아닙니까? 오로지 청와대, 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청와대 경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십 년 전통의 종로 경찰서가 있는데, 그 역할이 갑자기 이제 용산서에 이제 맡겨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용산서장은 제가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번 1월에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보통의 그 경찰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 정권의 이 최일선에서 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나는 용산의 이 시위 이 경비 여기만 그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뭐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그게 아마 머리에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에서 그런 그 정말 그 비명이 들려오는데 그게 안 들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는 왜 무전기를 안 갖고 다녔을까? 저는 무전기 안 갖고 다녔다고 지금 제가 추측을 합니다. 뭐 우리 다 아시지만 방송 기자들도 무전기를 갖고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 사건 기자들은 그 정도로 이제 그 필수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용산서장이 무전기를 놓고 다녔거나 서울청장도 집에서 무전기를 꺼놓거나 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경찰 수뇌부의 총체적인 안일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제도적 말씀을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경찰 수뇌부나 경찰이나 정말 총체적인 어떤 무사 안일, 그 월급쟁이형 경찰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그 돼 왔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무원 사회에 어떤 그 좀 어떤 신선한 자극을 못 줬어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총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용산 서장은 무전기를 안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니까 뭐 옆에 또 수행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는 받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응하는 것은 참 한심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임 문제 분명히 이제 나오겠죠. 그동안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뭐 추궁의 시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으니까 따질 것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금 일단 뭐 경찰이 워낙 잘못한 게 많으니까 경찰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찰국도 만들고 또 사실상 이런 재난 관련해서 총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더군다나 또 초기에 발언도 좀 국민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발언을 했죠. 나중에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한덕수 총리가 보여준 태도도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브리핑하는데 농담이나 하고 말이죠. 한덕수 총리 보면은 그 전에 국회 답변도 그렇고 뭐 신문 보고 알았다. 어떻게 보면 총리직에 대한 애착도 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책의 범위 그리고 시기 어떤 것이 적당할까 한번 좀 짚어보죠. 박은석 의원은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총리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팀으로 국정 운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개각에 준하는 전면적 인사 개편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걸 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 두 가지 차원의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법률적인, 즉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고 그보다 앞서는 게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참사 재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겪었고 공직자들이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저 사람을 믿을 만한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가 보여준 그 태도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였고 과연 이분들이
이런 참사를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하면서 제대로 대응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과 역량이 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심을 저는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후 수습이나 또 진상 규명이나 뭐 대행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즉시 이 총리와 행안부 장관을 포함한 또 경찰의 뭐 경찰청장, 예. 서울경찰청장 경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며칠 동안 그 빈소 조문하는데 그 분향소 조문하는데 대동을 했잖아요. 예. 책임 주무장관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이 오해적인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그런 말이 나왔고. 나오니까 또 마지막 날은 또 빠졌어요. 마지막 날 또 빠졌다가 마지막 조문할 때 또 등장을 예. 했어요. 특히 이제 뭐 윤 대통령하고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분에 대한 신임을 여전히 보낼 거다. 근데 저는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그 갈림길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목소리가 거의 공식화돼서 나오고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저래서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그런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렇게 가야지 그건 뒷전으로 밀어놓고 일선 경찰만 뭐 때려잡는다고 국민들이 제대로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신성범 의원 이상민 장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큰 부담을 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라면서 친하다면서 이게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이에요. 안 그래도 대통령이 사적 인연과 관계를 중시하는 것 같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마당에 아니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구시장마다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 수습한 뒤에 정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다. 누구하고 대통령 보고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나름 국힘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영향력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당내로 퍼지게 되면 제가 볼 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인사 문제는 야당이 바꾸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딴소리가 나올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 불가피하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게 맞고 총리 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내각 구성을 갖고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있으면 6개월 됐잖아요.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출범한 지 6개월 명분으로 연말에 적어도 대규모 인사 쇄신을 해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을 거냐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무조건 내각 쇄신을 해줘야 된다. 이제 다 사람들이 볼 만큼 봤다. 이렇게 되면 판단이 내려졌다고 봐요. 정군기 교수께서는 이상민 장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신의님하고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 예. 저는 이상민 장관이 당연히 물러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합동분향소에 매일 그 같이 가서 뭐 그런 동행도 하고 그때 중대본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가 비었다고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권 내에서 지금 뭐 야권의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뭐 밀리면 죽는다 이게 항상 그 얘기 아닙니까? 밀리면 죽는다가 내부 총질 그 바른 옳은 소리도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좀 잘못됐다고 보고 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생각되고 한덕수 총리도 총리 새로 뽑아야 되는 부담이 있지만 이거 한덕수 총리까지 물러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내내 고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를 먼저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끈하게 한번 바꾸고 그러면 이제 사실 야권이나 또 이 친야 진영에서 공격할 게 이제 없고 오히려 좀 더 동정적인 시선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혹시 정 교수께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한덕수 총리라는 이 사실은 무미건조한 분을 이제 총리로 발탁을 해서 임명까지 하게 된 그 과정이 이제 순탄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해서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는 책임 총리제 그 책임 총리가 없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까지 대통령이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워낙 공무원 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선에서 이렇게 나서면 본인은 뭐 가만히 있는 걸로 가는데
지금 기억을 이제 되살리면 대통령이 행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저는 다른 방송에서 대통령이 지금 경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대국민 접촉할 그런 이벤트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뭐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화끈한 뭘 내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바에는 차제에 한번 같이 이제 쇄신해가 리셔프를 해가지고요. 영국 총리가 감세한 하나 때문에 그 자기 리더십을 내려놓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 사람 바꾸는 걸 꺼려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사람 바꾸라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밀고 갔거든요. 그거하고 다르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하고요. 예. 그 전 정권을 보면 전두환 정권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정말 많이 바꿨어요. 전두환 전 때 평가는 뭐 나쁘지만 그 다음에 YS도 그때 그 재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YS 특기가 솔직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사과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이면 또 책임지고 리셔프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쳐서 저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베테랑 기자 출신이니까 앞으로 좀 옛날 정치 비사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고 보시느냐라고 여쭤봤냐면 한덕수 총리 처음에 지명했을 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총리가 안 보여요.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는 얼굴마담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느꼈던 것 같아요. 신뢰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는 있는데 예. 책임 총리로서 뭔가 일을 할 만한 권한을 대통령이 주질 않고 안 주면 어떻게 책임 총리가 되죠? 책임 총리가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갈등을 느끼고 그게 언론에서도 포착이 돼가지고 지금 총리 자리에 미련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요? 아니 검사 출신 비서실장을 자기가 임명한 것도 아닌데 무슨 책임 총리 운운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책임 총리란 얘기는 이미 허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총리나 이상민 장관이 왜 그 뭐 신뢰를 하냐 또는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전적으로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 됐든 대국민 담화가 됐든 최종 책임은 제게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데 대통령 이상민 장관이 어떻게 버팁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이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한무치하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국무총리 과거 95년 성수대교 참사 붕괴 사고 또 세월호 2014년 참사 때 다 국무총리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 사의 표명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지금 이 총리는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이나 하고 있는 총리란 말이에요. 또 행안부 장관은 소방병력, 경찰병력 갖다 놔서도 막을 수 없는 이런 막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실제로요. 이 경찰 수사하고 있는데 이 경찰 수사에 지휘선상이 있어서 사실상 수사 방해 행위라니까요.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동안은 뭐 추도 애도의 시간이었으니까 익스큐즈가 됐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진상규명의 시간이다. 예, 여기까지 하죠. 오늘 또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두 분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YB님, 나라는 우리를 찾지 못해도 동료는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슬프다.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소윤님,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않나요? 미안하다는 말도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사과했으니 됐다 하고 더 이상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는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주년 기념 오행시 공모 수상작 받으신 분들 성함,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